뇌졸중의 원인을 쭉 조사해 보니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고혈압이에요. 이 고혈압 때문에 미세 동맥이 파열되거나 뇌내 출혈이 일어나거나 혈관벽이 노화되고 퇴화됩니다. 이런 경우가 많고, 그 다음 하나가 당뇨병이에요. 근데 우리가 당뇨병이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혈관에 굉장히 안 좋아요. 당이 당화된 LDL을 만들고 거기에서 산화가 일어나면서 면역세포가 반응하면서 죽상경화반이 형성되면서 죽상경화증이 형성이 돼요. 그렇게 바뀌면서 혈관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가 우연히 혈전이 만들어지면 그 좁아진 구간에서 막혀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 당뇨병이라는 게 당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혈액 내에 당이 많아지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당을 빨리 소모를 해야 돼요. 우리는 건강관리 디자인을 같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건강을 지킬 것인가 했을 때 건강한 식단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 식단이 바로 나중에 세 번째 강의에서 알려드릴게요. 이상 지지혈증은 지금 LDL은 많을수록 좋아요, 적을수록 좋아요? LDL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올수록 좋아요, 낮게 나올수록? 낮게 나올수록 좋은데 꼭 낮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콜레스테롤 LDL이 높더라도 HDL이 적정하게 높고 중성지방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면 LDL이 높다고 큰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HDL이 너무 높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HDL은 높을수록 좋다고 하잖아요. HDL은 뭐냐면 이미 LDL이 지방을 갖고 가서 세포한테 주고 줬는데 나머지 잉여 지방을 다시 가져오는 역할을 해요. HDL이 가져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청소하는 청소차야. 아까는 LDL은 수송차고 얘는 다시 회수차야. 회수해갖고 오는 건데, 얘가 많을수록 혈관이 청소가 되는데 HDL이 높다 해도 별로 또 안 좋은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상태냐면 HDL이 힘이 없어. 에너지가 부족해. 미토콘드리아가 또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저하되고 우리 몸의 전체적인 에너지가 떨어져 가지고 HDL이 기능을 잘 발휘 못하면 잘 가져오지를 못해. 그러니까 수치만 높았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HDL, LDL 수치만 가지고 정확하게 뇌경색이 올 것이다, 혈관 건강이 좋네, 혈액 상태가 좋네 판단을 못해요. 중요한 건 에너지다. 그래서 에너지를 잘 올리는 방법도 지금 설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흡연은 굉장히 위험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흡연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뇌경색 발생 위험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흡연을 한다, 끊겨요. 그리고 음주하십니까? 흡연하십니까?를 이렇게 보험 들 때 물어보죠. 왜 물어보겠어요? 위험 인자예요. 그래서 음주, 흡연은 이 산화된 LDL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죽상 동맥 경화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인자다. 그 다음에 심장질환이 있냐 없냐. 이 심장질환 중에 가장 빠르게 혈전을 만드는 게 판막질환입니다. 판막질환이 있다든가 심장 박동이 안 좋아서 부정맥이 있는 거. 부정맥이 있으면 혈전을 만들어내요, 심장 안에서. 근데 이 혈전이 바로 대동맥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바로 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뇌에서 경색이 돼 있는 부분을 탁 막아버려요. 그러면 뇌경색이 와버려요. 심장병이었는데 뇌경색이 와버려요. 그래서 심장 질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심장 세동이라는 것은 1분에 300번 진동합니다. 두근이 아니라 다다다다다다 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피가 안 가잖아요. 그럼 안 가니까 피가 정체되니까 피가 뭉쳐가지고 끈적끈적해져가지고 혈전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심장 세동이 있으면 아주 응급으로 CPR을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맥류가 있을 때 혈압이 상승하면 파열이 돼버려요. 파열이 돼서 뇌출혈이 옵니다. 특히 지주막하 출혈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아주 위험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주막하에 동맥류가 이렇게 생길까?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이 얇아져 가지고 이렇게 둥그렇게 풍선처럼 오를까? 그거 어떻게 하면 오를까요? 부풀어 오를까요? 어떻게 하면? 자, 어떻게 하면 부풀어 오르냐면, 이건 나중에 이제 심리 쪽에서 세 번째 강의에서 나옵니다. 자존감이 떨어져야 돼요. 자기 자신을 비하해야 돼요. 어떻게 비하하면 뇌 쪽으로 그런 꽈리같이, 풍선같이 오를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지 쪽에가 생겨가지고 하지에 정맥류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경동맥이 생길 수도 있고 뇌에 생길 수도 있고. 자, 어떻게 하면은
아래쪽에 생기고 어떤 사람은 위에 생기고 그럴까? 그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내가 심리 구조를 가지고 어떤 기질과 체질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게 분석이 제대로 돼야 미래에 나는 이런 위험이 있구나. 알아야만 미래를 설계하는 보장 자산을 구축하는 것이 돼요. 근데 이런 게 안 되고 이것만 남들이 하니까 똑같이 다 일률적으로 설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고 어떤 사람은 많은 혜택을 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최적화 시켜보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 디자인이 먼저 형성이 해야 되는데 건강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장 분석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를 분석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설계도 하고 보험 설계도 하고 이거를 통합해서 두 가지를 통합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냥 보장 자산만 설계하고 그 사람이 어떻든 당신은 이런 게 빠져 있어. 통계적으로 그것은 해요. 통계를 바탕으로. 근데 통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물론 통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통계에서 나는 빗나가 버려. 빗나가 버리면 뭐 90%가 뇌혈관 질환, 암내심 질환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는데 나는 다른 질환이야. 그러면 나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어.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간 질환, 나는 간이 안 좋은데 간에 대해서는 하나도 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먼저 분석하는 거죠. 이 사람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력이 있냐, 귀환력, 유병력이 있냐 그런 것만 따지는데 사실 이 사람의 내재 요인은 저희들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심리입니다. 심리적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런 가족이나 체질, 오장육부 중에 어떤 부분이 약하고 하는 그런 기질적인, 체질적인 요소들을 반드시 봐야 된다. 그런 것이 없이 어떻게 미래를 설계할까? 그 사람의 위험을 어떻게 예측을 할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안 보면 들고 남들이 하니까 이거는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험 산업이 돼요. 누군가는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못 받아야 진짜 위험에 닥친 사람이 그 돈을 모아서 혜택을 받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를 만나시는 분들, 우리를 아는 고객들은 어떻게든 좀 혜택을 받는 쪽으로 저희들은 안내해 주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목동맥이라고 목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혈관이 뇌로 갈 때는 여기서 두 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짚어보면 두근두근 뛰죠. 심장에 이 좌심방에서 콱 짜줄 때 바로 이 대동맥을 통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척추동맥이 있어요. 척추 사이로 이렇게 두 개 또 올라갑니다. 뒤쪽에서. 근데 이 목동맥이 협착이 돼요. 우리 여기다가 초음파 되죠. 이렇게 초음파 되면은 협착이 돼가지고 줄어들어 있다. 그렇게 많이 나오죠. 많이 줄어듭니다. 이 부분이. 목동맥이 협착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부족 비만, 이게 운동부족 비만이 왜 문제가 될까요? 아시는 분. 운동부족하고 비만이 왜 뇌졸중의 원인이 될까요? 혈관에 탄력이 없어가지고. 운동부족이 되면 이 혈류가 잘 안 흐르는 거죠. 이 혈류가 팍팍 흘러줘야 혈액순환이 착착 돼줘야 아까 LDL이 원인이다 했잖아요. 이 LDL이 너무 정체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운반차가 고속도로에서 너무 정체되면 내피로 들어가 버린다니까. 혈관 내피로 들어가 가지고 죽상 경화반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잘 흘러줘야 돼. 끝까지 세포까지 잘 흘러주는 게 중요한데 정체되는 게 문제예요. 근데 정체되려면 운동이 부족해야 돼요. 운동을 평상시에 안 해야 되고 비만인 사람이 대부분 운동 부족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폐경 후에 여성 호르몬 치료, 호르몬적으로 치료를 받을 때는 이런 게 뇌졸중 원인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직접적인 원인이고요. 이거는 아주 더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더 일반화된 원인. 이게 더 일반화된 원인은 뭐냐?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고 이거는 아주 더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혈관 내피 장애예요. 혈관 내피가 산화질소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산화질소가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혈관 내피 세포에서는 산화질소를 계속 품어내요. 근데 산화질소 때문에 혈관이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져 가지고 우리가 추울 때는 움츠러졌다가 또 늘어나고 이게 잘 돼야 돼요. 근데 탄력이 딱 고정돼 버려서 경화가 돼 버려요. 그리고 이게 또 항산화 역할도 해요. 또 혈류도 잘 흘러가게 해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줘요. 이 산화질소가 정말 만병통치약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내피에서 안 만들어진다? 부족해진다?
그리고 이게 활성산소 때문에 아주 위험한 활성산소로 바뀐다. 활성질소라고 합니다. 활성질소로 바뀌면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만성적으로 염증을 가지고 있다. 이 만성적인 염증을 다른 말로 미세염증이에요. 염증은 없는 것 같은데 미세하게 염증이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이 염증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까 그 죽상 경화반이 커져요. 커져가지고 혈관을 좁아지기 위해서 허혈이 발생하게 합니다. 피가 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만성염증을 바로 잡아야 돼요. 이 만성염증을 없앨 거. 그 다음에 이제 대사장애로 인슐린 저항성, 그 다음에 아까 당이 많이 늘어나서 당독소가 발생하는 거. 이거는 제가 봐서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결국은 탄수화물병이에요. 뇌졸중은 탄수화물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법을 이제 제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서 뇌졸중 가족력이 있고 유전력이 있다. 그러면 그리고 예전에 기왕력이 있다. 그러면 이런 식단으로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떻겠냐. 그 심리 구조는 이런 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심리를 좀 가져보는 게 어떻겠냐. 그런 것을 제안을 하는 거죠. 그거를 자기가 잘 지키더라도 그래도 미래에 나는 항상 위험 요인이 있으니 이러이러한 담보 설정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분이 공부해서 이분이 직접 자기 보장 자산을 분석하고 직접 하는 게 최고다. 그래야 본인이 본인 거 설계해야지 최고고 그것을 도와드리는 입장이죠. 근데 나는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모르겠어.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그냥 병만 얘기하지 내 삶을 얘기해 주진 않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거를 관리할 것인지 팁을 주고 정보를 주고 상담을 하는 거죠. 네. 자, 이게 진짜 원인이다. 자, 이거를 두 가지를 알면 내가 이제 대체를 뇌졸중 안 걸리고 사는 방법을 서서히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병원에 가면 뇌졸중은 갑작스럽습니다. 항상. 어제까지도 말짱했는데 갑작스럽게 한쪽 편측 마비, 편마비가 옵니다. 갑자기 언어 말이 안 돼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입으로 말하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시각이 막 두 개로 흐려 보이거나 심하게 어지럽거나 굉장히 심한 두통이 옵니다. 마치 망치로 때려버린 것 같죠. 뒤에 때렸나 보는데 없어. 그거는 뇌출혈이 있는 거예요. 그 119로 바로 불러야 돼요. 이거를 생각하고 있거나 민간요법을 하거나 대체요법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뇌졸중은 시간과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119 불러야 돼요. 차 타고 가다가도 뇌졸중 오면 바로 정지하고 119 불러서 바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검사를 하냐? 우리 약관상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CT, MRI, 그리고 뇌 혈관에 그 조영제를 넣어가지고 혈관을 관찰하는 조영술, 초음파 검사, 초음파로 경동맥부터 해서 쭉 보릅니다. 그 다음에 부정맥 검사 등을 해가지고 뇌졸중 판정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 정통의학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급성기라는 것은 지금 발생을 했어. 지금 아주 위험해. 몇 시간 안에 처리를 해야 돼. 허혈성, 아까 막힌 거죠. 뇌혈관이 막혀가지고 뇌졸중이 오면 어떤 치료를 하냐. 제일 먼저 혈관을 재개통하는 치료를 합니다. 병원에 가면. 그래서 내가 이걸 보장받을 수 있어야 돼. 혈관을 재개통하는데 IVT하고 MT가 있어요. 약관에 IVT, MT 나오면 뭔 말인가 하지 말고 IVT는 혈전용해제를 넣는 겁니다. 혈전용해 치료입니다. 혈전용해제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뭐 가장 항응고제도 있고 항혈전 여러 가지 있는데 많이 아시는 거 와파린, 헤파린, 또 아스피린, TPA라고 하는 혈전용해제를 병원에서 써요. 그 다음에 이 MT라는 것은 혈전용해를 해도 너무 두꺼워가지고 막아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기계적으로 카테터를 집어넣어가지고 쏙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풍선을 부풀게 해가지고 이걸 부풀어 올리게 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 스텐트를 넣어요. 기계적으로 그거 긁어내요. 기계적으로 혈전 제거술이라고 그래요. 이걸 MT예요. 근데 이게 들어가 있는 특약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특약. 혈관을 재개통한다. 허혈성일 때는. 그 다음에 혈전제, 항혈소판제라든가 헤파린,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넣는다. 그 다음에 바로 조기 재활치료가 들어가야 돼요. 바로 물리치료가 들어가야 돼요. 언어치료, 작업치료가 바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조기 안 하면 좀 한참 있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미 뇌세포는 괴사되었어. 그러면 그 주위의 세포가 살아있죠. 그 주위의 세포가 똘똘한 놈이야. 그러면 다시
운동도 하고 말도 하고 쩔뚝거리면서 걷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돼요. 근데 그게 별로 발달이 안 됐어. 중요한 놈이 싹 죽어버렸어. 그러면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있어요. 그럼 후유장애 특약에 의해서 보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조기 재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조기 재활 치료는 하루 이틀에 돼야 안 돼요. 이게 장기간 입원이고 장기간 요양하면서 재활병원에서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걸 입원해서 하든 통원해서 하든.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치료비나 뭐 간병비나 경제활동 안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장 설계를 이제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어쨌든 이렇게 스텐트를 집어넣는 거, 풍선 같은 것으로 혈관을 확장시키고, 그래서 풍선 성형술이라고 그래요. 관상동맥 풍선 성형술. 이거는 스텐트 시술. 둘 다 수술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비도 진단비도 다 준비해 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급성기에 아주 위험한 시기에 출혈성 뇌졸중이 왔다고 하면 어떻게 치료하냐. 출혈이 일어나 버렸다. 그러면 바로 혈압 강화를 시켜야 돼요. 혈압을 떨어뜨려야 돼요. 이거는 거의 고혈압에 의해서 터져버린 거거든. 혈압 강화제 바로 약물 치료 들어가고, 약물 치료 들어가도 너무 많이 피가 고여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두, 뇌를 열어가지고 피를 빼내거나 구멍을 뚫어서 빼거나 뭐 흡인술로 뽑아내거나, 어쨌든 이렇게 뇌 동맥류가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파열돼 보면 뇌출혈인데, 이거 미리 이렇게 발견하면 클립으로 이렇게 꽉 묶어버려요. 묶어버리는 방법이 클리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약관에 뇌 동맥류 경부 클리핑을 했다. 또 하나는 여기다가 코일을 막 집어넣고 감아버려요. 코일을 채우는 거, 코일링이라고 그래요. 코일링을 하냐, 클리핑을 하냐. 그렇게 해서 이거를 터지지 않게 막는 거. 이걸 두 가지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부풀러 올라 있죠. 그런데 여기 잘라버리고 여기로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폐쇄하는 이런 두 가지 이런 방법을 씁니다. 검이 막 출혈일 때 이런 동맥류를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혈관 재개통 할 때는 어떨 때 하냐? 뇌 안에다가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스텐트를 넣는다 그러면 4시간 30분 이내에 와야 돼, 병원에. 그러면 혈전 용해제 아까 TPA라고 했죠. 이건 나중에 이제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 뇌졸중 말고 다른 강의에서 나올 건데, 어떻게 해서 우리 몸에서 혈전이 만들어지는가를 잘 알면 내 삶에서 어떻게 혈전을 예방할지를 이제 아는 거죠. 그리고 있는 것을 어떻게 없앨까? 자연적으로는 방법이 없나? 최대한 대비는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건 보장 자산을 확보해 놓은 거. 그 다음에 정맥내에 아까 주사 투여하는 걸 뭐라고 했어요? IVT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6시간 이내에 좀 더 늦게 왔어. 그럴 때는 이제 이걸 혈전 용해를 해도 잘 안 돼. 그럴 경우는 카테터하고 스텐트를 이용해서 혈전을 제거하는 물리적, 기계적 제거술이에요. 이거는 약물로 제거하는 거고. 그러면은 병원에 가면은 뇌졸중 진단 코드면은 퇴원할 때 어떤 거 받을까요? 진단서에가? 아이코드로 받습니다. 아이코드 60, 61, 62, 63 여기 안에서 받아요, 대부분. 근데 여기는 뇌출혈에서 보장되는 거고요. 여기는 뇌경색은 여기까지. 근데 I64가 빠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I64를 하는 경우도 있고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이렇게 보장 자산이 되어 있는 경우는 I60부터 69까지 전부 다. 그래서 이거에 들어있으면 전부 다 보장이죠. 그리고 이게 돼 있으면 여기까지 보장이죠. 이것만 돼 있으면 여기까지 보장. 근데 문제는 열공성. 아까 열공성 뇌경색은 미세혈관이 터져가지고 오래 있다가 발견된 거죠. 진구성이라고 한 거예요. 오래 지나버렸어. 모르고. 우연히 건강검진하다 발견했어. 아무 증상 없이 했는데 발견했는데 뇌경색이라고 진단 비출하면 보험회사에서 진단 치료 경위를 물어봐요. 진단 치료 경위가 응급으로 온 게 아니야. 야, 이건 뇌경색 아니야. 혈관 크기도 미세하고 응급도 아니네. 협착 정도도 거의 없고. 야, 이거는 응급성 신경학적 증상이 아무것도 없네. 어디가 마비가 되고. 아닌 것 같은데. 안 줘요. 안 줘. 이거 계속 선사하고 보험사 싸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 고객들은 이걸 잘 알아가지고 이형 코드를 받으려면 처음부터 이 코드를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지 안 생길지 우리 설계사한테 미리 좀 물어보고
G 코드로 받으면 안 되고 I 코드로 받아야지. 일이 쉽지. 이런 코드 들어있으면 바로 주는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좀 애매하네. 근데 이제 이거면 전부 다니까 뭐든지 주게 돼 있어요. 근데 뇌졸중, 여기 이 뇌졸중은 뇌경색, 뇌출혈 이게 다 포함되는 거죠. 이거는 없는 거죠. 여름 쪽으로 코드가 나와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해당이 안 되고 그냥 혈류 장애야. 뭐 뇌혈관 장애만 있는 거고 아직은 여기까지 안 간 거죠. 그리고 65, 66도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뇌경색이 아직 발생이 안 됐어. 뇌졸중이냐 아니냐 뭐 좀 애매하게 받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폐색만 됐어, 협착만 됐어. 그럴 경우에 물론 이제 여기까지 포장이 된다고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렇게 열공성 뇌경색 해놓고 뇌경색이야 하고 야 뇌경색이네 했는데 G 코드로 딱 나와. 열공성은 G 코드로 나옵니다. 그거는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증후군. 즉 정확한 증상이 아니라 그냥 약간 어지럽네, 뭐 약간 인지장애네 그런 증상이다라고 신드롬으로 줘버린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뇌경색 아닌 것 같은데 WHO에서 뇌졸중은 24시간 이내에 급성으로 시술이 필요한 뭐 이러이러한 장애가 있는 거야라고 정의가 돼 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죠. 보험사 입장에서는.